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도 안 하고 찬송가도 안 부르고 이렇게 예, 갑자기 이런 귀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신 박민수 목사님, 황정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은혜 공동체가 뭔지 황 의원님이 보내줘가지고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레카 이런 느낌처럼 아니, 내가 생각해둔 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어떤 일치감을 느껴서 야, 오늘 귀한 자리에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목사님 말할 때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게 판소리 할 때 추임새가 있어야 판소리가 잘 됩니다. 강연할 때 막 이게 반응해줘야 지가 잘한 줄 알고 막 신나서 또 오거든요. 네, 반갑고요. 저는 63년생 토끼띠인데 제가 7살 때 학교를 빨리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하도 못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출생 연원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지금도 자기가 63년 말인지 64년 초인지 모른다 그러는데 아무튼 나보다는 한 살 어려가지고 저한테는 형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면석이어가지고 정확히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63년 3월 21일 날 딱 하루도 안 틀리게 생년월일이 신고가 돼서 제가 7살 때 학교를 가가지고 62년 호랑이띠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제가 토끼띠가. 그래서 제 아내는 호랑이띠입니다. 서울 제1교회 대학생부에서 만나가지고 박형규 목사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희 형님이 UBF 독실한 회원이어서 보수 기독교를 이제 믿었는데 예수교 장로를 믿었는데 80년 5월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 항쟁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도 계엄군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꿈에도 막 악몽이 꾸어지고 그랬어요. 다들 우리 세대가 그랬지만 그래서 이 전두환이를 때려잡으려면 그냥 어디 파우스트에 나온 것처럼 악마하고도 손을 잡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그 분노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전두환 국가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한번 오면 영락교회 가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막 기도하고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살인자의 손에 피가 마르지 않았는데 정말 선지자 나단처럼 다윗한테 가서 이 나쁜 놈아라고 외쳐야 될 이 목사님들이 전두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그만 댕길까 그러다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를 떠나서 기독교 장로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왔는데 제가 그때 81년도에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는 막 이 5.18이라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막 고민했어요. 막 가보니까 이제 학생 운동권이 막 데모다 그러는데 학생 운동권들은 다 빨갱이라 그러고 저는 이제 그때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신론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칼 막스의 무신론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제가 운동권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나 데모가 나면은 그 5.18의 추억 때문에 같이 가서 돌 던지고 막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니까 아마 그때 다 그 운동권 사람들이 나를 예의 주시했던 것 같아요. 저놈 싸가지가 있다. 저 조직원으로 포섭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쯤 되니까 나한테 접근이 왔더라고요. 이거 오늘 겨울 어디 합숙 수련회 가는 MT 가는데 따라올래 그러더라고.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여기 가면 이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저 빨갱이 좌익 운동 이념 서클로 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엄청 고민됐어요.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주여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전두환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강해서 이 좌익 서클이라는 그 위험성보다는 전두환이를 때려 엎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그게 참여해가지고 이제 운동권의 길을 제가 걷게 됐습니다. 근데 가면서도 이제 계속 저는
그냥 선배들의 그 칼 막스를 비롯한 좌익 서적들을 이제 세미나 시키고 그런 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하는, 좀 선배들이 봤을 때는 좀 의심스러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제가 이게 왜 막스 말이 맞다고 보느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래서 저는 막스 말도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IBF를 다녔거든요. 1학년 때. 우리 형은 UBF인데 저는 인터버시티 펠로우십, 거기 이 CCC 같은 기독교 서클 가서 여름에 예수 누구인가 여름 캠프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캠프 가보니까 광주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또 우리 역사의 아픔을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막 하느님 구원해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혼자 방황해서 제가 찾았던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에리 프롬이었습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냐 삶이냐, 그 책을 읽고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에리 프롬 책을 싹 사다가 읽었어요.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 사랑의 기술 뭐부터 시작해서 쭉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린 생각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를 보면서 나의 인생을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앞으로 옮기는데 낭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 무소유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무슨 뭐 청문회 때마다 아파트 이야기 나오면 나는 속이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용산의 연립주택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아빠 집도 없이 뭐 이렇게 즐겁냐 그러면, 야, 지구가 우리 집이다. 지구가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 칼 세이건이 그런 말 했잖아요. 바이킹 이론가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나사에서 오다를 보냅니다. 한번 거꾸로 돌아 카메라를, 지구를 한번 찍어봐. 그래서 지구에 사진을 보냈던 게 그 칼 세이건이 뭐 수만 킬로미터 전에서 찍은 조그만한 그 지구의 불빛을 보고 블루 페일 닷이라는 창백한 작은 점, 지구에서 우리 인간들이 오만 죽고 죽이고 싸우고 있다, 이런 이제. 그래서 제가 칼 세이건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만, 어차피 살다 죽는 건데 뭘 이렇게 아우성거리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해왔고, 저를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5.18이 크기도 컸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했던 것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네가 형제와 싸웠으면 화해하고 와서 내 앞에 기도해라. 형제를 죽이겠다고 증오심을 갖고 내 앞에 뭐 양의 피를 갖다가 바치고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 참 상당히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고, 베드로가 그랬는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 주여 언제 제가 찾아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혁명적으로 들렸습니다. 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가자 지구를 학살하면서 마치 그 팔레스타인들을 벌레 취급하고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때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특권을 비판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가르침을 실천한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너무 혁명적이었어요. 더구나 저는 전라도 출신으로 이렇게 전라도 차별 속에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5.18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소위 우리나라 TK가 주도했던 이 지배 권력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차여서, 그래서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했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이 먹고 재우고 입히는데 네 창고에 뭘 쌓아놓을 걸 걱정하느냐. 오늘 저녁에 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구하면 구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세상의 정욕을 엿으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뭘부터 구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내가 목사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막 설교하는 것도 괜히 제가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사회학적으로 이제 제가 운동권에 들어가려니까 계속 이 성경 말씀과 무신론자의 운동권에 들어가는 그 통로를 내가 합리화하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쓰겠느냐? 네가 그 시대적 과제에 온몸을 던지고 싸우면 너의 직업,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왜 너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느냐?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뭔가 소명과 미션이 있어 태어났을 텐데 나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죽으면 짐승과 다를 바 뭐 있느냐? 짐승도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루내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시대적 과제가 뭘까? 불교의 스님들이 화두를 그러듯이 나의 화두는 뭐냐?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왜 변호사에서 먹고 살지 왜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답변할 때 지금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뭐냐? 이걸 물어봅니다. 너의 성경을 왜 이렇게 정치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저는 그 소원이 뭐냐? 저는 김구 주석이 말한 대로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일신상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민족의 분단의 극복이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사파는 아닙니다. 저는 노회찬 선배랑 함께 주사파를 비판해왔던 인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피플이 아닙니다. 인천민주입니다. 거기 소속 이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거기 소속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나는 그 양반은 몰랐어요. 근데 어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주체 사상을 동의하지 않고 김일성이도 항일 투쟁을 한 원오브 댐인 거지. 왜 김일성이가 모든 항일 투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사쿠라로 말하는 것은 비이야기다. 제가 한총련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여러분 그동안 5천 우리 민족 역사가 4대 매국의 역사였고 이 김일성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태양의 민족이 돼서 주체의 나라 조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을지문덕, 연개소문, 강감찬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에 복속되지 않고 이 한민족의 5천 년 역사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이 어떻게 한두 사람 때문입니까? 수많은 우리 민중들의 피 어린 투쟁의 결과가 축적돼서 이 지금의 이 김구 주석이 꿈꿨던 문화의 나라, 캐대언이 세계를 휩쓰는 이런 5천 년 DNA가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김일성은 원오브 댐으로 항일투쟁 인정합니다. 그러나 김좌진, 이청천, 홍범도 장군이 했던 청산리 봉오동 전투는 이 보천보 투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김일성이 했다는 보천보 투쟁은 그 압록강 넘어서 거기 해산이가 넘어가가지고 주재소를 습격해서 그 일본 주재소 직원과 민간인 2명 죽이고 삐라뿌리다 도망쳐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개 사단 병력을 몰살시킨 청산리 봉오동 전투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안중근, 윤봉길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의열단까지 이런 것을 강조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던 세력들이 훨씬 장구하고 거대한 규모로 항일 투쟁을 해온 것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체 사상을 넘어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가 민주당 당대표 출마했을 때 아마 그동안 역대 민주당 당대표가 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제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이거와 싸우는 정치 집단, 그들과 싸우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은 뭘 지향해야 되느냐?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통합당과 일본의 자민련,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싸워서 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을 지켜낸 정치적 결사체로 민주당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조국의 미래를 조선노동당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주사파가 우리나라에 횡행했을 때 이 서울법대 82학번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강철 시절이라는 문건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 강철이 이 러시아의 스탈린이 강철이란 말입니다. 강철이 어떻게 단련됐는가라는 문건을 통해 박헌영은 미제 간첩이었고 김일성 주체 사상만이 이 민족을 끌고 가는 유일한 사상적 지침이다. 이걸 썼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베껴서 수많은 소위 말하는 주사파, NL
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풍미했습니다 한때. 제가 김용환이하고도 잘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그건 저는 비약이었고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항일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북한이 자랑합니다. 그게 김일성이가 14살 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1912년에 태어났는데 1926년 14살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발전돼서 지금의 조선노동당까지 됐다라는 게 지금 북한의 선전이고 주체 사상의 토대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식인의 입장에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 항일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소 분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956년도 헝가리 공산당이 소련에 대해서 자주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소련의 탱크 부대가 완전히 깔아 뭉개버 5.18처럼 진압을 했던 게 1956년도 헝가리 사태였습니다. 그다음에 1968년도에 체코 프라하가 뭔가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 자주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탱크 부대한테 완전히 진압된 게 프라하의 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고 김일성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련 놈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탱크를 보내서 깔아 뭉개버리는구나. 우리 조선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에서는 중국파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연안파들, 무정부터 다 숙청했고, 소련파, 허가이부터 시작해서 소련파들 다 숙청했습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 중국과 소련이, 스탈린이 1953년도에 죽었습니다. 3월 18일 날.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모 대통령이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했고, 중소 간의 긴장이 치열해지니까 북한은 어느 편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를 통해서 막시즘에 의존한 게 아니라 주체사상을 통해서 소련, 중국의 분열을 속에 자기 이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성공했고, 그 주체사상 때문에 지금까지 3대에 걸쳐 무너지지 않고 북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성에서 그걸 이해하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앙화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픈 마음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이해하고 저게 어떤 부산물인지 이거를 이제 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2,400만 우리 북한 동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민족의 문제를 풀어내야겠다는 강렬한 생각으로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남북만 통일됐으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한번 신학을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교수가 돼볼까. 제가 학문적 열정이 커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정치를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말씀 못 드렸지만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나 좀 외교부 장관 좀 시켜주시오 대통령님. 나 외교부 장관 시켜주면 나 당대표 출마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포기하고 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한번 끝까지 해볼랍니다. 이렇게 내가 몇 번 저의 포부를 피력했는데, 아이고 문재인이 송영길은 아닌가 봐요. 강경화 장관이 너무 이뻐서 교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노영민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경화 장관님이 훌륭한 분이죠. 제 또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때 한번 2년 이상 했으니까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본인도 힘들어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면 난 포기하고 그냥 계양구 가서 다음 총선 준비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기정 수석이, 노영민 선배가 전화가 와서 야 송영길이 법무부 장관을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법무부 장관 뭐 별로, 저는 나는 외교부 장관이 안 해주려면 그냥 나 당대표 나갈래요 그랬죠. 근데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법무장관을 했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 윤석열이 그때 내가 그냥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컸어요. 교도관들도 다 그때 장관 오시지 그랬냐고 막 계속. 아이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를 외교부 장관 시켰으면
마이크 폼페오가 제 또래거든요. 마이크 폼페오 오른팔 그 앤드류 김 이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마이크 폼페오가 4번 북한을 방문할 때 항상 동행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노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배석했던 분인데 그분이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한 고등학교까지 나오다가 이민 가셔서 미국이 돼가지고 지금 폼페오의 어떤 핵심 측근이었는데 저하고도 좀 잘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크 폼페오가 같은 또래고 토끼띠예요. 마이크 폼페오, 앤드류 김이다. 그다음에 스티브 비건이 그 폴란드 출신이거든요. 그 GM에 있다가 이제 국무부 부장관이 돼서 대북 관계를 했는데 비건이도 그 채식주의자는 아니고 거기도 토끼띠야. 그래서 내가 비건을 만났어요. 국무부관 만나서 네 나와 같은 동갑이다. 비건이 상당히 우리한테 애정이 있었어요. 폴란드가 하나도 독일, 소련 사이에 침략을 당한 민족이라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비건은 자기는 남북 북미 관계 풀린다고 확신을 간다 그래서 내가 비건이 고맙다 그랬죠 그때. 그다음에 이제 고노다로라고 고노요에이, 고노다마를 통해 일본의 식민 통치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고노요에이 일본 중의원 의장의 아들 고노다로가 그 토끼띠입니다. 저도 걔가 조지 타운대를 나왔는데 걔랑 나하고 친해가지고 걔 나 집에까지 놀러가 자고 오고 그랬어요. 내가 고노다로 우리 동네로 초청해서 계양구에 특강도 시켜주고 걔하고 한 15년 친구였어. 근데 그때 마침 다이무 다이신 외무 대신이었어요. 외교부 장관 고노다로가.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제가 러시아 특사로 갔을 때도 저하고도 또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노영민 선배한테 형님 나를 장관시켜주면 이 4대 강국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아쉬웠어요. 제가 장관이었으면 폼페이오 이놈 새끼 집에 가서 그냥 폭탄주를 먹더라도 그냥 엎어서 야 네 방위 분담 인상 도와줄게. 트럼프 재선 도와줄 테니까 우리도 먹고 살게 뭐 하나 양보해 주라. 뭐 양보해 줄까? 개성공단이라도 복원시켜 주라 이 사람아. 그래야 우리도 그 북한에가 할 말이 있지. 그리고 개성공단을 얼마나 김정은이가 복원시켜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래야 우리가 뭐 세매에 있을 거 아니냐. 북한에는 그렇잖아요. 니들 맨날 한미동맹 강조한 놈들이 미국한테 그거 하나 설득 못 시켜주냐. 이 바보처럼. 문재인 대통령 가서 그렇게 대접받고 백두산에 가서 막 김정은이 사진도 찍어주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가서 15만 평양 군정 앞에 가서 마이크도 줘서 그냥 연설까지 하게 해줬는데 뭐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증오로 박혀가지고 이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고 막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잖아. 그쪽 김여정이가 그 심정이 정말. 근데 북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순진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 말을 믿으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우리 동포들 잡은 손을 놓지 맙시다. 목도 시작해서 막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철떡까지 믿었는데 아무래도 실천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기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교부장이 됐으면 하노이 회담을 저렇게 실패하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존 볼턴 이놈 새끼를 가서 그냥 어디 다리를 걸어서 엎어치기를 하든지 해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내가 존 볼턴 책을 넣어주라고 해서 다시 줄거으면서 읽어봤어요. 존 볼턴이 지가 얼마나 활약을 해서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켰는지 자랑서만 써놨더라고요. 이 나쁜 놈의 죄상을 내가 자백한 걸 읽어보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요약하자면 송영길이 왜 정치하느냐? 저는 이 분단의 고통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왜 같은 5천년 민족이라 그러면서 공산주의도 멀어졌는데 서로 총을 대고 싸우고 있냐고. 그때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더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여인영인가 이 윤석열을 이놈들이 드론까지 핵 시설을 보내 공격함으로써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는 그런 불장난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북이 핵 공격을 했으면 우리 민족이 다 끝이잖아요. 우리 아무리 뭐 여기서 은혜 공동체도 다 없어져 버릴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핵 전쟁을 막지 않으면 무슨 이게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잘못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특히 지금은 나는 너무나 무서운 게 핵무기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도 지구를 몇 번 파괴시킬 핵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한 5천여 개 될 겁니다.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있는데 동시에 터지면 다 지구가 깨져버립니다. 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터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게 유명한 사건 1962년도에 13일 동안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그러고 83년도에 오경보로 인한 핵공격 위험,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한테 넷플릭스 영화 제가 한번 추천하고 싶은 게 The House of Dynamite에서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좀 다르네요. 여기는 공부지. 꼭 추천합니다. House of Dynamite. 그 다음에 그 에비 제이콥슨이라는 그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쓴 그 뉴클리어 워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북한이 화성 17호 대포동 미사일을 워싱턴 DC에 발사한 것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 한 30 몇 분 동안에 그에 대한 대응을 그린 그 시나리오 책인데 너무나 사실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대포동 17호 ICBM을 워싱턴을 향해 쏘면 중간에 요격이 된다는데 요격이 불가능해요. 나르는 총알을 어떻게 총으로 맞추냐고. 지금 뭐 사드가 뭐 그걸 요격한다는데 사드 요격 실험은 거의 50% 이상 실패했고 성공한 것조차도 시간 날짜를 정해서 저기서 쏜다라고 미리 통지돼 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한 거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이 이동식 화물 트럭에다가 발사대를 싣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지점에 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SLBM은 말 그대로 바닷속 잠수함에서 쏘는 거잖아요. SLBM을 쏘면 어디서 발사될지 어떻게 아냐고. 이미 발사돼서 대기권에 올라가면 한 6, 7분 정도에 이제 이걸 디텍트가 돼서 이걸 요격할지 말지 결정할 텐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게 되면 또 반격을 하고 그래서 끔찍한 핵전쟁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제가 감옥에서 읽으면서 전율할 정도의 그런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제 AI 시대가 되게 되면 AI가 핵 공격에 대한 이제 소위 반격, 보복 공격을 결정할 때 AI의 자동 그 알고리즘에 만약에 맡기게 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핵 공격이 아닌데 핵 공격으로 만약에 누가 잘못 정보를 입력시켜서 바이러스를 주입시켰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서 자동 반격되면 또 반복이 되면서 완전히 지구가 그냥 핵전쟁의 참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단추를 누르게 될지 실수로 누르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AI 시대는 더욱더 이제 위험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정치인데 아시다시피 세계 정부는 없고 국가는 주권 국가들로 다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몽, 일본 우선, 자국 우선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류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기후 위기나 질병이나 식량 위기나 모든 것들은 지구인 전체가 하나로 해야 되는 공동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각 나라 간의 이해 갈등을 조정해서 컬래버레이션 할 거냐가 정치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우리 인간이 다 이기심으로 자기 거 먹고 살려고 싸우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라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부동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실패를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 부동산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금 제도라는 게 아마 세계 유일하잖아요. 전세금이라는 게 원래 이제 채권의 일종이 임대차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임대료를 지급하면 집 주인이 이제 집을 이제 쓰라고 일정 기간 동안 준 거잖아요. 임대를 그걸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월세입니다. 제가 프랑스나 뭐 다 월세인데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금융이잖아, 사금융.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금융으로 내가 받아. 그것도 집값의 거의 80% 수준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임차인한테 내가 목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특이한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만 보태면 갭 투자를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 전세금에다 2억만 내가 은행에 빌려서 10억짜리 사놓으면 내가 내 돈 10원도 안 들이고 몇 년 후에 이 10억짜리가 15억, 20억이 돼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재테크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갭 투자라는 게. 갭 투자는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이 전세금 제도라는 게. 그래서 이걸 없애자 그러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행이라는 게. 그럼 이 전세 제도 이 속에서 어떻게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수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과연 공급만 한다고 될 거냐 아니면 세금으로 뗀다고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도 제일 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송년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 공무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생각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뭐냐면 누구나 집을 갖게 하자.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운데 집값을 다 내지 않게 하자.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인데 LG U+나 SK나 KT한테 모든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이걸 쓴 걸 조건하면은 내가 LG U+다 그러면 이거를 공짜로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에서 뭔가 돈이 남는 게 별로고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가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집도 마찬가지로 저는 집이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게 성냥갑 같은 집을 딱딱 붙여가지고 집합가구로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 공동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옆집에 누가 산지도 잘 몰라. 인사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대문대문하고. 그러니까 이게는 말만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을 본드로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낭비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평당 1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3분의 1이 다 가구로 돼 있습니다. 3분의 1의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다 가구 쌓아놓고 책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실제 리빙 공간으로 쓰는 것은 3분의 2도 채 안 됩니다. 이 3분의 1을 왜 이렇게 쓰냐? 제 생각에는 키스라는 건데 키스가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보통 미들 클래스 이 중간적인 가정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한 500권 정도 된다 그래요. 500권을 1000세대가 500권을 모으면 50만 권 책이 되죠. 50만 권. 아파트 1000세대에서 500권 책을 다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도서관을. 500권을 다 모아놓으면 50만 권의 책장이 모이는 도서관이 돼요. 그럼 이거 인덱스를 다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전부 앱을 깔아가지고 모든 이 50만 권 책 제목을 다 입력을 시켜놔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인덱스를 누르면 돼요. 눌러서 찾아서 밑에 지하실에서 갖다 주고 여기 노인 중에 사서를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서 사서보다 아파트 103호, 1203호에서 뭔 책 보고 싶다. 까미의 이방인 보고 싶다. 그럼 찾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50만 권의 도서관을 내 집 안에 둔 지적인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일자리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책을 다 빼내버리면 리빙 공간이 넓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인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카시어링을 인천시장 때 고민해봤는데 박원순 시장도 했는데 카시어링이 왜 실패하냐면 카시어링을 하려면 보통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면은 24시간 중에 2시간 반 쓰고 나머지는 다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에 운행되는 시간 2시간 반에 불과해요. 그럼 거의 21시간 반을 다 주차구에 주차돼 있는데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은 다 내고 있어요. 얼마나 스투피드한 거예요. 낭비. 그러면 그때만 쓰면 전부 리스하든지 해서 쓰고 관리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카시어링을 해보자는 건데 카시어링의 문제점은 뭐냐? 따르릉 같은 경우는 부피가 적으니까 역 앞에다가 따르릉 설치해놓고 언제든지 카드로 꺼내서 타고 가다가 주차하면 되지만 차는 덩치가 커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필요한 시기에 차를 거기다가 갖다가 대주는 비용도 엄청 큰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카시어링을 할 때 애초에 저는 송영길의 누구나 프로젝트가 집을 질 때 카시어링에 동의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그 성질이 넌 호모지니어스, 비동질적인 거예요. 할머니 독신자 아니면 펫 좋아하는 사람, 개 좋아하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 통로에 살면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무서워 이러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왜 임하게 안 했어요? 그러고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 수요가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플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공급 서비스가. 근데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비슷한 동질적인 사람들이 한 아파트 한 동을 딱 지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지하에다가요 펫 미용실, 어디 해외 갈 때 펫 그 맡겨놓은 펫 호텔부터 펫 뷰티 컨테스트부터 수많은 펫에 관련된 그 일자리를 만들고 이 테일러드 서비스, 이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요. 디맨드, 수요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되면 서플라이가 가능하잖아요. 수요가 흩어져 있으니까 서플라이도 경제성이 안 나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가 큰 역할을 하는 게 YUGI를 중요성을 알려줬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지가 중요해요. 유지. 그래서 뭔가 창조적 아이디어가 유지가 되려면 규모의 경제와 이익이 보장돼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게 유지가 안 돼서 망한 거.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이익이 남아야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되려면 디맨드를 균일화해서 테일러드 서플라이를 유도해서 그 공급이 이익성이 남아서 유지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려면 난 이런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제 구상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카쉐어링도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다 카쉐어링 회원이에요. 회원이 흩어져 있으면 한진 아파트, 뭐 쌍떼빌 아파트 다 몇 명씩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보통 우리 한 집에 차를 2대씩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커뮤팅 차, 출퇴근용 차하고 프라이빗하게 자기가 주말에 놀러 가는 차 이런 거 싹 다 등록을 해. 그래서 그 아파트에 만약에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한 2000대 차가 들어올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BMW하고 다 이야기를 해봤더니 30% 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량 규모라는 게 뭐예요? 구매력이잖아요. 소비자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집단적 소비라고 하면 집단적, 여기도 여러분들이 의뢰 공동체가 돈도 오면 싸게 하잖아요. 여행 갈 때도 싸게 DC 받아서 가는 거고 스위스도 갔다 오셨다면 네? 싸게 갔다 왔다면 그러니까 뭐든지 소비자 파워가 뭡니까? 정어리 때처럼 모이면은 고래도 이기고 상어도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적 소비라는 거예요. 집단적 소비의 파워를 가지면 걔들이 한 30% DC에서 리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리스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차가 2대니까 하나는 프라이빗하게 쓰라 이거지. 남이 쓰던 거 또 쓰기 싫다. 커뮤팅 차는 다 쉐어링 하게 되면은 차고지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카쉐어링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차값 비용을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요. 유지 비용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카센터를 그 지하실에 집어넣어서 타이어 갈고 이런 것도 다 하게 해주는 거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지하에서 차 다 정비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죠. 차가 한 2000대 분량이 있는데 왜 차 정비가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밥도 오르는데 식당도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산다 그러면 신혼부부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같이 이제 딩크족이면 더블 인컴을 해서 둘 다 직장에 다니면 애를 누가 맡기고 끝나면 누가 찾아오냐가 중대한 과제입니다. 저 우리 애들하고 맡겨놨을 때 오늘 당신이 찾아와 그래서 내가 늦게 가가지고 애 혼자 울고 있을 때가 많고 막 그럴 때 이 고통을 알면 어떻게 하느냐.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삼각김밥 먹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말고 꼭대기에다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정말 멋있게 우아하게 식사하고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는 애들 놀이방, 아이방을 만들어서 어디 유치원까지 데리고 갈 필요 없이 다 맡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 없으니까 그거 다 애들 관리하는데 그거 하게 하고 그리고 김치 잘 만든 아주머니 거기다 월급 줄 테니까 거기서 다 카페테리아 해요. 왜 혼자만 그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냐고. 쉐어를 해야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실력을 그걸 기업에다 맡길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주택을 네트워크망으로 만들게 되면 주택이 자체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포탈이 된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주택을 망으로 연결을 시키면 주택의 주거비는 거의 제로 가까이 낮출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래서 저는 가사를 산업으로 주택을 망으로 제 꿈입니다. 예. 그래서 가사를 산업으로 만들면 먹고 자고 사는 게 다 산업이고 돈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고. 그걸 왜 다른 데다 대재벌 기업한테 맡기냐? 우리끼리 다 하면 되는 건데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해봤는데 인간의 이기심이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 근데 이 놀라운 공동체적인 정신과 이게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를 못 따라가요. 제가 인천의 도화 지역에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제가 구상한 건 뭐냐면 왜 전세값이 전세하는 사람들이 이 좌절을 느끼느냐. 만약에 내가 전세를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파트를 전세를 살았는데 10년 뒤에 집값이 2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 사는 희망이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세 산 놈들은 멍청한 놈들이다.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네가 나중에 이자를 많이 물더라도 살아. 이자 문 것보다 집값 오르는 캐피탈 게인이 훨씬 높으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집을 살라 그러죠.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 수요가 실질적 수요가 아닌까지 늘어나면서 이게 계속 집값이 더 폭등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한 반이 지금 집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집 없이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10년 뒤에도 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10%를 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임차권이면 채권이죠. 이게 물권이면 소유권입니다. 이 가운데 중간적 있는 걸 우리가 민법에서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그래요. 남녀 관계가 아직 그 진도가 덜 나갔을 때는 채권적 관계입니다. 채권적 관계란 뜻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골키퍼가 있어도 골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대생들이 말할 때 여자 사귄다면 채권 단계냐, 물권 단계냐. 채권은 공시가 안 돼요.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뭐 내 남자다라고 뭘 공시를 못 하죠. 채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요. 근데 결혼을 하면 결혼 신고를 하면 이제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내 여자다라고 이제 호적부에 공시가 돼서 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이제 소유권,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냐? 이게 물권적 기대권인데 저는 이 물권적 기대권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 채권자로 내가 있으면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집주인이 부도가 나면은 내 보증금도 찾지 못할 위험성,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채권들하고 그걸 경매하면 경매대금을 채권 액수에 따라 안분 비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권 총액이 뭐 10억인데 팔았더니 경매가 1억밖에 안 나오면 자기 돈 10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이 채권자의 아주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물권으로 만드는 게 저당권을 설정하면 물권이 돼요. 자기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불안하니까 내 주장은 이 물권적 기대권으로 내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 이걸 형성권, 바이백 옵션 같은 것을 부여한다 이거죠. 이 채권자한테. 이 채권자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로 한다면 이 임차권자는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10년 후가 되더라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내가 내장하고 있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는 SH공사나 LH공사, 제가 서울시장 출마할 때 이 공약을 제시했는데 다 해가지고 이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집값이 오르더라도.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 안 오르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최초 분양가보다 오르면 사.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님, 내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말했잖아요. 누구나지.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왜 그것 좀 하자는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맞아, 유영민 실장을 옆에 불러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떠들던 게 누구나 집인데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변형되지만 해서 제가 검단, 계양구 몇 군데 최초 분양가, 확정 분양가형 모델을 분양을 시켰어요. 곧 분양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게 무슨 행복주택인가 무슨 주택을 하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게 뉴스테이라는 거예요. 뉴스테이라는 게 뭐냐면 집을 공급을 하려면 그 집 공급 뉴스테이 업자한테 페이버를 줬어요.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린벨트 해제해주고 해가지고 이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라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페이버를 특혜를 줘서 막 집을 짓게 했던 게 뉴스테이입니다. 그게 2014년도에 시작됐어요. 제가 인천 도화지구에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최초에 하니까 바로 그 옆에다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뉴스테이를 시작했는데 뉴스테이 문제점이 뭐냐면 뉴스테이를 해가지고 이게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정도 돼요. 8년이나 10년. 그러면 8년 지나고 나면 이걸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양 가격을 시가로 분양을 하면 그때부터 집값이 한 2배로 올랐어. 그럼 그걸 건설업자가 뉴스테이 업자가 싹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임차인들은 8년 동안 임차에 살았는데 이제 정작 임대 기간 종료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살라 그랬더니 집값이 2배로 뛰었으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걸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난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격으로 해서 왜 이 집값의 상승분을 개별 업자가 다 가져가게 만드느냐. 이걸 전체 국민이 공유를 해야지. 임차인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구룡마을 있죠. 저 개포동 쪽에. 구룡마을 지금 막 오세훈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4년 전 선거 때 뭐라 했냐면 구룡마을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구룡마을을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을 코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코인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민 전체한테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공약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잘 아이고 그때 오세훈이한테 떨어져가지고 속이 정말 이태원 159명이 그 사망한 사건을 보니까 내가 서울시장 안 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시장이 됐으면 저 이태원 저거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관리했을 텐데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찌됐건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소위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비트코인? 좀 떨어졌죠 요즘에.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암호화폐가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도대체. 금도 아니고 또 희소성 이런 거 하나로 이게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코인 소위 암호화폐 때문에 막 요즘에 트럼프가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지금 요즘에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스테이블 코인 뭐예요? 달러와 1대1로 매칭해서 언제든지 이 코인을 가져오면 달러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 통화의 안정성을 끼워준 거잖아요. 옛날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금 본위저로. 근데 금 본위저로 하다 보니까 금의 양은 제한돼 있고 돈은 더 찍어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금 못 바꿔주겠다. 이런 이론스에 그때 뭐 몇 달러씩 이렇게 1달러에 뭐 얼마씩 금을 바꿔준다고 그랬던 게 금태환 정지 선언이 1971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FRB가 시킨 대로 달러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게 됐어요. 우리가 국가 권력을 경제적으로 말하면 통화 발행 권력, 조세 징수 권력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폭력의 독점체가 국가죠. 사적 보복을 금지시키고. 근데 이 통화 발행 권력이 기축 통화한테 있고 우리는 사실상 이 통화에 대해서 우리는 의리잖아요. 이 달러 지금 요즘도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많이 혈압이 터진 것처럼 큰일 나는 일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하도 지그들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 가지고 현재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거의 뭐 GDP를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부도가 나야 돼. 미국은 맨날 지금 이 쌍둥이 적자가 1년에 2조 달러의 무역 적자하고 이 자본 적자가 재정 적자가 2조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거를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냥 달러를 찍어내서 버티기도 한계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돌파하려고 만드는 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코인을 가지고 이 달러를 다시 통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코인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부동산 개발 이익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담보로 한 코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대장동 이익 가지고 왜 환수를 덜 했냐 말했냐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인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시민이 공유하게 나눠주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저는 꿈을 한번 실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누구나 집을 보면서 은행 공동체와 마치 매치되는 게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만 아니 시어머니가 놀러 오신다 친구가 오면은 자기 아파트가 좁은 데는 재우기 어렵잖아요. 또 신혼부부 어렸을 때는 또 애들이 있고 오면 눈치 보여서 부부 생활도 어렵고 시어머니가 또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게스트하우스가 별도로 있으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인천시장 때 그 상가의 한 건물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자치회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르신들은 이걸 독서실로 만들자 그러고 신혼부부들은 애들 어린이 유아원으로 어린이 방으로 만들어 달라. 니드가 다른 거예요. 이 신혼부부들과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은 애 다 키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정을 했어요. 둘이 막 양쪽이 이제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싸우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양보해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서 이제 어린이방으로 하면 한 시에서 한 2, 3억만 지원해도 실질적인 공립 어린이 집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동질적이지 않는 집단이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러는데, 동질적 집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서비스가 많아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가 목욕탕, 찜질방, 그 한의원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바로 그게 일자리가 되고, 맞춤형 서비스가 근거리에 택시, 버스, 지하철 탈 필요 없이 커뮤팅 코스트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면서 그 안에서 그 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소비가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우리가 각종 서비스를요, 한 1,000명, 2,000명만 있어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값을 한 20% 이상씩 DC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괜히 광고 비용으로 뺏길 돈을 우리 힘으로 퀄리티에 따라 이렇게 용역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집값은 떨어진다고. 나중에 집값은 거의 공짜로 만들 수 있어요. 집값 비용.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유레카를 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같이 좀 이런 은혜 공동체가 발전됐으면 좋겠고, 저도 어렸을 때 인천 계양구에서 공동 육아를 했습니다. 한 열 몇 가구장이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양옥집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딸 아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그때는 교사들을 순번을 정해서 부모들이 하루씩 풀로 이제 그걸, 나는 뭐 정치한다고 제대로 못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주로 야외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과 소통하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체득스쿨을 인천시장 때 오픈했거든요. 저 송도에 있는 체득스쿨. 체득스쿨이 비쌉니다. 그게 학기 뭐 3천만 원 뭐 비싼데, 그러더라도 미국이나 이런데 그 기러기 아빠 엄마 돼서 한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귀족 학교라고 뭐 시민단체나 진보 세력이 비판할 수 있지만, 제가 방어하기로는 아니 안 그러면 미국에다 보내가지고 다 부부간에 떨어져 있고 그에 비해서는 훨씬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아들도 거기를 체득스쿨 나왔는데, 내가 정의선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들을 보냈냐?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 아빠랑 교감도 안 되고, 또 혹시 뭐 잘못된 드럭이나 이런 데 빠질 수도 있고,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아빠하고 교감이 없이 커봐. 나중에 아빠가 이제 다 커가지고 야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I don't think so 이렇게 It's none of my business 그러면, 아니 아들 하나 잊어버린 거야. 영어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럴 바에 옆에 데리고 왔다 갔다 시킨 게 낫지. 그래서 그 손범수 아나운서가 제 대학 후배인데, 범수가 나한테 형님 나도 우리 애 체딩스쿨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야 내가 백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리엔테이션 시켜주라 그럴게. 그래서 이제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손범수 아나운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형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요즘에 전화도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다들. 체딩스쿨이 왜 좋아하느냐? 제가 학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렇게 행복해해요. 학교를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 미국식 교육과 우리 뭐가 문제인데 우리는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서로 학교를 가려고 애들이 그러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에 마음대로 토론하게 하고 놀게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제안을 하게 하고 이게 만드는 게 참. 그래서 우리 이런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서 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해서. 그런데 지금 설교 시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헌금 시간은 없죠. 그래서 정말 너무 즐겁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정말 발전돼서 우리 사회 한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의 출산율이 최하잖아요. 0.7 정도 되는데, 제가 프랑스에 한 6개월 있었잖아요. 돈봉투 사건으로 소환되기 전까지 재미있게 프랑스에 있었는데, 제가 프랑스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아이들 다니는데 많이 다녀봤는데, 프랑스는 그 비결혼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출산율이 소위 코하비타시옹이라 해서 동거한, 법률적 결혼이 아닌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거의 결혼과 동일하게 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비결혼 가정에 태어난 애들이 더 많아요. 아무런 차별이 없이 태어나면 다 우리 그 사회가 책임지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또 이민자 가정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민자 문제가 더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프랑스가 한 1.6에서 1.8점 돼요. 이 출산율이. 아마 유럽 EU에서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근데도 안 떨어지고, 일본이 난리인데 일본도 1.1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0.7이라는 것은 세계 OECD 최하위가 아니라 190개 나라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로이스트 버스 레이트. 지금 10년이 넘게 우리 한국이. 근데 또 자살률은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가 14,000명이 자살합니다. 약 14,000명 1년에. 그럼 한 3, 40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 1등이 됐습니다. 1등. 그럼 우리 20, 30대 아이들이 자살이 1등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입니까? 출산율 높이자고 하면 그럴 거야. 이거 진짜 나는 그게 뼈아프게 다가오던데, 그 이태원 참사한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애 낳지 마시오. 우리 애를 이렇게 생태 같은 애를 죽이게 만들고 국가가 하나도 책임도 안 지고 대통령이 발로 차고 다니는데 이런 놈의 나라에 어떻게 애를 낳겠냐. 그 외침이 다가옵니다. 있는 애들도 못 챙기면서 뭘 애 낳으라고 난리야. 이 귀한 애들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자살해 죽게 만들고, 사고로 죽게 만들고, 세월호에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서, 제 공자님 말씀한 대로 원자열 근자례란 말이 있어요. 근자열 원자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자열 원자례. 이 원칙에 따라 나라가 부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한테 제자가 물으니까 공자님 말씀이 그였습니다. 근자열 원자례. 네가 선정을 베풀어서 네 백성들이 행복하고, 이 백성들이 국가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왜 애를 안 낳겠냐? 왜 다른 나라에서 안 찾아오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로 있는 아이들을 잘 챙겨서 잘 보살피면 봐야 걔들이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91년생인데 전혀 애를 낳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결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가장 먼저 소멸될 거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런데도 세계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2.4입니다. 인구가 80억인데 현재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2080년까지 100억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류가 100억까지 늘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인구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차피 애 안 낳으면 입양해서 키우고 해야죠.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이 제일 안 되고 있고 입양률이 제일 적잖아요. 이것도 너무 핏줄 중심의, 내 새끼 중심의 이건데, 우리 모두가 인류가 한 형제라는 이런 사고의 지향이 높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면 뭐 입양 받고, 그리고 우리 800만 재외동포들한테 이중 국적을 좀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받아들이고, 뭐 적극적 이민 정책을 해서 우리가 동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 정수일 문명교류사 학자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따르면 우리 한국 민족이 약 145개의 민족이 섞여가지고 지금 한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고, 말갈, 숙신, 여진, 선비, 뭐 어디 저기 이슬람, 인도까지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섞인 거잖아요. 저도 머리가 크고 막 곱슬곱슬한 거 보니까 어디가 섞였을 거예요, 피가. 그래서 수많은 피가 섞여야 이게 발전하거든요. 이 동종 교배는 다 나중에 일본 왕실들 보면은 동종 교배 해가지고 다 이상한 막 좀 막 뭐가 좀 나오잖아요. 좀 이 능력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종 교배를 한 종족은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발전하는 거고, 동종 교배한 것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캐디언 보세요. 우리 애들 정말,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다른 나라 애들하고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정말 이쁘고 뛰어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섞여서 우리 민족으로 동화시키면 되고, 우리 민족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문명에도 동화되지 않는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놈은 다 소화돼요, 비빔밥으로. 그래서 우리 비빔밥에 우리가 얼마나 된장국부터 효소의 나라 아닙니까? 다 퍼멘테이트, 다 그냥 효소로 발효시켜 버린다고 다. 그래서 막 전부 다 캐대언 부른 거 보세요, 애들. 나 캐대언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그 이재가 91년생 우리 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맘다니가 91년생이에요. 다 34살짜리들.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가수 김호중이 걔도 91년생이더라고. 그래서 이 91년생들이 야 대단하다. 캐대언을 특히 보면은 나는 캐대언을 한 5번 봤어. 캐대언 다 보셨죠?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보신 분 손 들어봐. 캐대언 아직까지. 목사님도 안 봤어요? 캐대언을 봐야 돼요. 아니 안철수가 안책하려고 김문수 후보한테 캐대 햄이 뭔지 아요? 무슨 햄 소세지를. K-팝 디몬 헌터스란 말이 나는 처음 장면부터 숨이 막혔던 게 남산이 쫙 나오고 우리 서울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니 무당들 3명이 나서 춤을 추잖아요. 이 무당이 뭡니까? 무당이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옛날에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한 게 무당이잖아요. 하늘과 인간을 중재하고 또 무당이 아티스트들 아닙니까? 막 미국이나 서양에 보면 귀신이 무서워요. 괴물고 막 디스커스하고 막 무섭고 막 피 흘리고. 우리나라 귀신들은 정말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귀신들 와서 막 귀신이 억울함을 호소해. 왜 들어줘? 네가 왜 또 하늘 풀어줘? 고맙습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의 끝내주는 문화 아닙니까? 귀신도 다 포용해 버렸어요. 이 무당들이 춤을 추면서 이게 무당춤을 추면서 이 지구를 생명을 지키고 그 혼문을 만들어서 혼문이 나는 문자를 문이 문자로 썼던데 나는 이제 문자 도어로 생각했어요. 혼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영혼을 지켜주는 목사님처럼 영혼이 악령에 물들지 않게 그 악령과 싸워서 그걸 싸우는 걸 막 이 노래로 한다는 게 얼마나 또 평화적인 겁니까? 내 강한 내 목소리로 이 악령을 막고 지켜내겠다. 정말 그 무당 3사람의 그 춤을 그대로 정말 헌터스로 연결돼서 정말 뛰어난 이 매기강 정말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매기강이 정말 그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놀랐습니다. 놀라. 그리고 제가 또 감동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기 수출국으로 유명했잖아요. 제가 프랑스 가보니까 어댑티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대 프랑스로 입양돼 왔던 사람들이 나이가 40이 다 50이 돼서 다 이제 프랑스인들과 결혼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우리말을 잘 못해요. 근데 거기 그 어댑티 어소시에이션이 한 달에 한 번씩 파리에서 모이더라고. 제가 초청이 돼서 제가 매번 갔는데 정말 자기를 버린 부모가 뭐 좋다고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 생부모를 찾으려고 막 수소문하고 계속 보면 참 한쪽으로는 부끄럽고 죄스럽고 또 하나는 너무나 또 고맙고 그러니까 이 피줄이라는 게 아이고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거의 그 유럽에만 50만이 넘어요. 우리 이 어댑티들이. 저 에스토니아인가 어디 갔더니 달리 시장이 그 어댑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핀란드 이런 데 가도 시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챙겨야 돼요. 막 저 베트남에다가 필리핀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도망간 놈들 다 잡아들여야 되고 그 애 낳아놓고 도망간 애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챙기고 해서 우리 민족의 이 강한 자신을 가지고 흡수 통합시켜서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캐대언의 그 디몬 헌터스가 또 이 소위 패턴 그 악마의 문양이 자기 속에 있고 또 악마 사자 보이스 진우하고 또 사랑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악마랑 사랑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그게? 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정말 뭔가를 좀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제국주의로 남의 나라를 침략도 한 적 없는데 이게 분단돼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정말 이 인류사의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분단의 고통을 이 한반도에 부여함으로써 이거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이 민족이 세계 인류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김구 주석이 꿈꿨던 한없이 아름다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같이 이재명 시대에 좀 꼽힐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네, 하세요. 아, 네. 사실 저는 선생님 잘 몰랐는데 죄송하게도. 근데 이 몇 시간만으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느낌이고 이 송영길 TV 구독해 주세요. 여러 분야의 정책이나 문제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의지가 느껴져서 되게 정치인한테 호감이 생기는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특히나 어떤 정책이 정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들,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공짜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조금 더 행복에 정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이기심 때문에 좀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귀에 들어왔었는데 정치가 여러 가지 효용감이 느껴져서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저도 일정 부분 되게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막바지엔 항상 그 이기심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면 결국 정치는 좀 효용감이 없는 도구가 아닌가. 아직도 그런 정치가 통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2000년도 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보다 여당 의원을 훨씬 오래 했죠.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다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반성이 되는 게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그 좋은 시기에 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느냐, 왜 그걸 제대로 좀 더 잘하지 못했느냐라는 반성을 하게 돼서 괜히 얘는 뭐 비판만 했지 뭐 나도 사실 동교동도 아니고 친노 핵심도 아니고 친문 핵심도 아니어서 그냥 송영길을 누구 해보냐 그럼 나는 송영길이다 이렇게 지금 정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좀 비판적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DJ 때도 동교동 개혁을 주장했고 노무현 때도 대북 송금 특검 반대하고 뭐 대연정도 반대하고 몇 가지 노무현 대통령도 좀 싸웠어요. 문재인 때도 좀 뭐 그 원전 탈원전 속도 조절론 주장했다 좀 부딪히도 하고 뭐 그러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반성이 되는 게 그렇게 알리바형으로 니는 비판했다 이렇게 합리화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만들어서 막아내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나는 반대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성이 들어서 이재명 정부는 좀 간하면 달라붙어서 좀 뭔가 잘 되도록 내가 좀 온몸으로 뛰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중한 정부가 이 정권이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국민의 염원으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낸 정권이 몇몇 주변 사람들의 정치적 욕심과 이거에 따라 이것이 굴절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권이 돼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 효용이 없다고 막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너무나 지금도 행복한 게 윤석열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에 윤석열이가 있었으면 어쨌을까. 저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꼴인데 명태균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법정에서 막 윤석열이 떠는 거 보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이 정부 잘한 거라도 지켜주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재판이 내년 1월에 끝납니다. 1월에 기도하는 심정인데 저는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나서 조국 대표 사면할 때 나는 뭐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 무죄를 받고 나오겠다.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제가 법정 변론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변론 종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12월 내년 1월 달에 판결이 잘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민주당과 통합하고 대통령도 만나서 복귀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집권,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집권 3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를 만들어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적대적 구조가 통일은 안 되더라도 뭔가 평화 협정이 좀 체결되도록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산에 홀로 있는 소나무당 권리당원 서정진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진짜죠. 네. 그냥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손을 들긴 했고요. 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직 떨려가지고 팬심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 이 제자한테 줬던 세안도처럼 오늘 이렇게 팬심으로 이렇게 있다가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세안도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네, 도봉산에서 열심히 소나무당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송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아파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인상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다행히 저는 너무 행운스럽게도 여기에 와서 아이들을 같이 공동육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그런 가정이 해체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막막함을 갖고 늘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은 저도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제가 사각지대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라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 양육권이 이제 부여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제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부분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육비 이행 그런 그걸 다시 지시하는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걸 또 살펴보니까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만 이제 나라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법을 보면 더 갈수록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벽이 더 높게 느껴지고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어떤 싱글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막막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안해 주신 부분 중에서 가정이 해체가 됐지만 이제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이란 하나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싱글맘이든 싱글데디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게 생각했어요. 약간 그것도 차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집단 지성이 모여서 서로 같이 공동육아를 하고 지금의 같이 보이스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되게 이상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신랑 되시는 분이 양육비를 안 줍니까? 지금 이제 사전 양육권을 제가 갖고 있고 네, 양육비를 주다 안 주다 이런 주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을 공개하는 문제하고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복지라는 게 우리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처럼 본인들이 자주적으로 할 의지가 있을 때 플러스로 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이게 효과도 없고 그래서 말씀한 대로 그런 이제 이런 공동주택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양육 문제도 하고 그러면 나는 자치단체나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과 보조를 하는 구조는 더 세밀하게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한 말씀 없이.
예. 예.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동체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대표님이 왜 정치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도 되고 설득도 되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행보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제가 이제 대표님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기 전에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러 이름들을 열거하시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얘기하시는 인터뷰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대표님이 지나오신 세월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이름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알아요? 딱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본 듯한 사람이 나 누군지 알아요? 그럼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모른다 그러기도 미안하고 뭐 알죠. 아버지 엄마 잘 계시냐고 이거 넘어가는데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좀 너무 제가 미안하고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있고요. 가장 큰 정치하고 나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에서 그냥 져버린 거. 그런데 어찌됐건 하늘이 보고 와서 이번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거 보니까 그래도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의견부들이 하보우만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저도 하보우만을 자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 전을 반대했어요. 제가 초선 의원 때 저도 그때 간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37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2003년도에 후세인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고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죽으더니 뭔데 무슨 일반 개인도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는 설령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 판결에서는 안 된다는 게 근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beyond reasonable doubt, 리저너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에비던스가 있어야 이거를 유죄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증거가 뭐며 설령 있더라도 죽어들은 핵무기를 5,000개나 가지고 있는 미국이 MDW란 말도 우리 언어의 어떤 조작인데 대량 살상 무기 핵심이 핵무기 아닙니까? 가장 대량 살상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나 일본 미사일을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라고 떠드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중 언어인지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걸 IAEA 허가도 다 후세인이 반대하는데 그걸 폭격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반대 선언을 하고 했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라크에서 마음에 든다고 나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것도 재밌는데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가면은 얼마나 한국인들을 좋아하는지 대장금 하면 그냥 이라크 바그다드 거리가 다 차가 안 다닐 정도로 한류에 빠져 있는 게 이라크였습니다. 그런데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동조하니까 이라크 사람들이 거기서 사바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야 너희들 왜 우리하고 너희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이렇게 거리에 가면은 기아, 봉고차, 삼성, 현대 이런 중고차들이 바그다드 시내를 다 메우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너희들이 핍박하냐? 그러니까 거기 사업하는 분들이 헐리하게 없다가 인터넷에서 송영길의 성명서를 봤어요. 그걸 프린트에 갖다 줬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이 있다.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라크에서. 그래서 이라크 국회의장 하마디가 나를 공식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셨어요. 위험한데 그때도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요르단 암만에서 갔더니 바그다드하고 이제 암만 이라크 국경에 현대 그랜저차 세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타고 가는데 송대관의 네 박자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조도 틀어주고 그 현대 건설이 깔았어요. 그 고속도로를 요르단 남만에서부터 바그다드까지 현대 건설이 포장한 도로 위에 현대 자동차가 만든 차를 타고 송대관이 부른 네 박자를 들으면서 바그다드에 도착했어. 근데 가도 사막밖에 없어. 근데 이 땅을 놓고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가면 삼천리 화려강산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없어요. 이 조국. 그래서 정말 이 조국을 정말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까 핵심 요지가 뭐였죠? 기억에 남는 거? 마음이 아픈 이름과 사랑하는 이름. 네. 그래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아팠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라크전에서 반대에 싸웠던 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바그다드에 가서 제가 바그다드 대학 앞을 밤에 가봤어요. 근데 바그다드 대학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대학생들이 거기는 술을 안 파니까 다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카페에 앉아 있고 전쟁이 다가오니까 다 불안해서 애들이 먼저 있는데 웬 동양애가 와서 야 애들 모여봐라 그러니까 야 미국 동맹국 사우스 코리아에 지금 국회의원이 왔다니까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뭐 동아줄이라도 잡을 심정으로 막 모였어요. 물어봤어 내가. 너희들 왜 후세인 지지하냐 그랬더니 지지한대. 왜 지지하냐 그랬더니 후세인을 지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랍의 지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형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기준이다. 우리 형제를 이스라엘 깡패들이 저렇게 때려 부시는데 찍소리 하나 아는 놈들은 다 가짜고 후세인은 그래도 그때마다 스커드 미사일을 예루살렘에 한 번씩 쏘아주고 그때 엔티파로 그 구속된 애들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생활비를 주고 후세인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로 쿠란을 쓰게 했습니다. 제2의 살라딘을 꿈꾸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후세인을 지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마틴이라는 한 아이가 한 말이 지금도 제가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를 부시는 절대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찾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대량 살상 무기는 나의 심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 말 듣고 내가 막 전기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인 여러분,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나라 시애틀 보잉사가 만드는 747 민간 항공기에다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증오가 결합돼서 9.11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합니까? 이 증오를 녹이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게 녹이는 거예요? 빵과 의약품을 주고 그 증오심을 녹여야 이 테러가 없어지는 거지. 제가 거기 바그다드 한 병원에 갔더니 그 한 아주머니가 나한테 자기는 조지 부시를 죽여버리고 싶다. 왜 그래 했더니 결혼식에 가는데 자기 남편 아들들이 전부 폭격으로 다 죽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었대요. 그러니 폭탄 조끼를 끼고 그 엄마가 싸울 의지가 안 생기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로 다 쓸어가지고 이 테러를 없애려는 사고 자체가 얼마나 많은 증오를 더 확산시키고 한을 더 키우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당이 춤을 춰서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미국인들이 많이 제가 그 말하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난 트럼프가 개판을 치더라도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를 직접 만나 풀어보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수많은 이 미국 대통령이 어떤 하나가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여러 가지 비판점이 많지만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야만이 더 좋다. 이 비겁한 이런 위선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